그 품질 통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제가 그 품질 통제와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들을 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물론 책에 있는 거하고 그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또 보완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품질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좀 살펴보면 그 품질 통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관리 필요성 부분인데, 먼저 기본 개념에서 품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의 정보 시스템 활용도가 증가했죠. 그리고 사용자 기대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대충 개발해서 했을 때는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질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사항들이 많이 도출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과거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몇몇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 내지 미충족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관리에 준하는 정도로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많은 수요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게 되면 당연히 납기 일자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조직의 이 TQM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특히 제조업체 이런 데에서 TQM 같은 걸 많이 하죠. 불량률이 나오게 되면 식스 시그마라든지 불량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하는데 정보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품질 관리가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 인증 제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품질 인증 제도는 가만히 뜯어보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죠. 자, 프로젝트처럼 어떤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이라는 데 대한 품질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정을 단계 잘 거치면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 품질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양질의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인증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증해 주는 것. 어떤 과정을 우리는 개발할 때 따랐다. 자, 그러면 그 조직은 따르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의 품질을 테스트를 해보죠. 만약에 내구성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90만 나왔다, 80만 나왔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IS 9000이 어떻다, 어떤 기업에 IS 9000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거 막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광고를 해 놓잖아요.
자,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 인증이 있고 최종 제품 중심의 품질 인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던 거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ISO 9000, CMM 스파이스, 자, 이 두 개는 책에 좀 언급이 돼 있죠. 그 다음에 ISO IC 20000, 27001, 자, 27002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프로세스 중심으로 품질 인증을 하면 장점이 뭐냐? 접근 방법을 많은 종류의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제품 중심의 품질 인증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 거예요. 장점이 뭐냐?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뭐 최종 제품이 강도가 어떻고 그 기능이 뭐 몇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뭐 기능성,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을 객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가능해요. 테스트 결과가 제품 품질과 직결되죠. 왜냐하면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단점도 좀 있어요. 프로세스 중심의 인증과 인증의 단점을 보면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워요.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소규모 기업 왜 적용하기가 힘들까요? 프로세스 중심이. 자, 소규모 기업은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상상해보면 되죠. 소규모 기업은 공정 프로세스 단계가 대기업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사람과 자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투입되는 사람들도 몇 개 프로세스에 같이 이렇게 투입되고 뭐 그럴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규모 기업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최종 제품 품질을 직접 평가하지 않죠, 이거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최종 제품인 경우에는 좀 가시성이 있지만 프로세스라는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단계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좀 써놓은 겁니다. 품질 보증 시스템 자체가 부적합할 수 있다. 이건 상대적이에요. 이거 뭐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게 아니라 최종 제품 같으면 보증 시스템 딱 갖춰져 있으면 뭐 항목들 딱 있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세스가 어떤가요? 프로세스가 월요일 날 봤듯이 뭐 이렇게 한 단계 끝나면 다시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뭐 워터폴 형태로 이런 프로세스도 있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병렬 개발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에 여기서 이 단계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이 끝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이래서 단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어떤 시점에서 보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프로세스가 아직 끝나기 전인데 이 다음 단계가 같이 병행해서 될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의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전수 테스트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 기준을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 급하게 이렇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최신 소프트웨어를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좀 부적합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과연
그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서 그 ISO 9000 자, 지금 몇 가지는 프로세스 인증과 관련된 거예요. ISO 9000은 그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마련된 표준인데 세계적으로 기업들이나 공공적 조직들이 ISO 9000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사의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정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ISO 9000을 그 인증받으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ISO 9000은 최초의 의도가 소프트웨어 용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로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원료를 조달해서 그거를 조립하거나 그 기계 장치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있는 제조업 같은 데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다가 적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어떤가요, 여러분? 창의적인 뭐 이런 창의성 인재를 많이 뽑으려고 하고 그런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는 어디 돈과 시간이 갑자기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성이 좀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ISO 9000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데서는 이런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틱2 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영국에서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거 깊이 있는 거는 뭐 저도 그 이런 구체적인 거는 좀 테크니션 쪽에는 테크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생략하기로 하고, 자, 그 ISO 9000이 보면 여러분이 돌아다니다가 보면 900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인증을 받았다 막 그 반짝반짝거리게 해놓고 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9001은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에서의 품질 보증 모델이에요. 네, 9002도 조금 중첩되는 게 있는데 생산, 설치, 부가 서비스에서의 품질 보증 모델이에요. 자, 이게 약간 다른데 그거는 뭐 디테일한 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3은 최종 검사 및 시험에서의 품질 보증 모델이에요. 자, 기타 그 ISO 9000 and 9004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거라서. 자, 프로세스 품질 인증의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스파이스라고 해서 그냥 글자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무 길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들어가죠. 이거는 ISO 9000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용도로 이렇게 개발된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향상과 역량 결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세스 개선과 역량 결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니까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조직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과제 같은 걸 가지고 그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런 용어가 많이 쓰여요. 이 방법론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업계에 많이 공통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고, 그 통합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표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스는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이거예요. 그 표준화 기구의 시리즈에서 봤을 때는 ISO IEC 15504인데 이거를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 및 IT 업계 프로세스 평가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그 IT 서비스 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이런 데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개발 방법론이 세계 표준으로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의 별칭이 스파이스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파이스라 그러면 부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는 개발 프로세스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 프로세스 단계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획득, 공급, 엔지니어링부터 재사용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단계를 따르기 때문에. 자, 여기 활동은 너무 많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거는 시사 시험 같은 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다음에 보는 거는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자, 여기서 뭐 시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좀 보고. 자, 스파이스의 수행 단계를, 실제 수행 단계를 보면 그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되게 그 개발 프로세스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로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자, 9개 프로세스군 48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수행 단계를 보면 프로세스별로니까 이게 뭔가요? 48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초기, 수행, 관리, 표준, 예측, 최적화 이렇게 등급화가 돼 있어요. 자, 제가 약간 말을 잘못했는데 어떤 조직에서 요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서 했다고 했을 때 그 달성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평가해 보니까 어떤 데는 요구사항 구현이 미달됐어요. 목표가 미달성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를 때 초기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평가해 봤더니만 그 프로세스를 봤더니만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 높은 단계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수행은 요구사항 구현은 됐는데 요구사항 구현도 되고 목표 달성도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나간 거죠. 프로세스 수행의 계획 및 관리까지는 못 나간 거. 자, 밑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이 조직을 예를 들어 포스코의 어떤 그 업무 그거를 평가해 보면 포스코는 예를 들어 표준 단계에 와 있다. 뭐 관리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하는 게 좀 궁금하면 제가 어떤 사람하고 써놓은 게 있는데 한 3년 전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례인데 P사라고 돼 있는데 그 이름 공개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 P사라고 했는데 사례 분석한 게 있어요. 요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한국의 굉장히 굴지의 회사인데 그 최적화 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프로세스 품질 인증인데 CM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량 성숙도 모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의 약자인데 이 공학 연구소에서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갖고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 평가 모델이에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CMM 평가 모델. 성숙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어떤 때 평가를 해보면 2단계까지 갔냐 2단계까지 갔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항목은 좀 다른데 그 단계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야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공학, 뭐
그 다른 분야에도 이거를 적용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CMM의 후속이에요. 후속 모델인 CMMI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CMMI, 그 성숙도 모델 통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요 CMM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그 후속 모델로 요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하는 후속 모델로 나온 게 CMMI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발표했는데, 각 프로세스 영역, 각 공정 영역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 프로세스는 몇 단계 정도 가 있구나, 또 요 프로세스는 몇 단계 정도로 가 있구나, 이런 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로 구분되는 성숙 단계로 나타났어요. 아까 스파이스는 6단계로 평가를 한다 그랬죠. 여기 수행 단계 보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CMM 내지 CMMI는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초기 상태, 아까도 초기 상태에서 출발해서 최적화 상태였는데 중간에 좀 다르죠. 이거는 평가를 해보니까 프로세스가 거의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들의 능력에 의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초기예요, 초기. 주요 프로세스가 없어요. 주요 프로세스가 거의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없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 평가를 해보니까 관리 단계까지는 같다.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기본적인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주요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관리 단계까지 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같은 게 잘 돼 있고, 측정 및 분석 이런 게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관리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 좀 더 진행되면 defined 정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요. 표준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기는 있는데 표준화까지는 못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해 보려면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요구사항 개발,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주요 프로세스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2년 전에 보니까 제가 가린 부분을 제외하고 요 부분은 골라내는 게 나오더라고요.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정략적 관리, 퀀터테이티브, 매니지드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제시하고, 아니면 속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표준 프로세스가 정의된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정의 단계. 자,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는 프로세스와 품질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예요. 자, 이렇게 표준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지만 이게 측정이 100%까지는 힘들다. 한 절반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머무르는 거죠. 근데 그 측정 지표를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측정이 될 때 우리가 정량적,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정량입니다. 양. 정약이 아니라 정량. 퀀터테이티브. 양적인 관리죠. 양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자, 마지막 단계는 최적의 수행 방안을 추구하고 질적, 양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양적으로 의미가 강한데 질적인 측면도 무시를 못하죠.
자, 질적, 양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태.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요 단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그 최적화 단계입니다. 프로세스가 자동화돼 있어요. 실제 2011년에 나왔던 거는 요겁니다. 요거 최적화예요. 최적화. 다음 중 최적화에 속하지 않는 거 그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시사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요 간단한 것들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그 왼쪽에 게 이해가 좀 되겠죠. 자, 앞으로 좀 더듬어서 그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머리에 잘 안 남기 때문에. 자, ISO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 인증 여기까지 얘기해봤는데 그 2만하고 27001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 2만은 뭐냐면 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국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T 서비스 회사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쓰겠죠. 국제 표준이니까. 자, IT 서비스 관리를 위한 서비스 관리 체계,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냥 서비스 관리 체계라고도 많이 합니다. 요거하고 IT 프로세스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이 인증 제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요구사항이 뭐냐? 여기서 정립을 요구하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경영진이 그거 전산부서나 정보시스템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세스의 거버넌스, 문서화, 서비스 관리 체계 수립 이런 게 돼 있을 때 인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거버넌스나 문서화나 서비스 관리 체계가 수립돼 있을 때 이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획, 실행, 점검, 조치라는 방법을 적용해요.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Plan, Do, Check, Act, 줄여서 PDCA라는 건데 여러분 문서를 보다 보면 이런 방법은 뭐 나와요. PDCA. 자, 국내에 이게 뭐 한 2년 전인가 그때 50여 개 이상 기업 공공기관이 이 인증을 받았어요. 이 인증을 받았는데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IT 서비스 관리가 국제 표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프로세스 품질 인증의 마지막 부분은 ISO 27001입니다. 자, 요거는 정보 보호 관리를 위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보안업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많이 사용하겠죠. 거기서 어떤 뭐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과 통제 수립을 요구하고 있죠. 자, 이 요구를 충족하면 인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전사적으로 수립돼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책임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의 책임성이 구현되고 있느냐? 내부 심사, 내부의 어떤 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ISMS 경영 활동에 검토가 되느냐? 보안 사항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요구하는 통제가 뭘까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통제겠죠. 그래서 11개 영역에 39개 항목, 13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 보증 모델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조금 더 개선돼서 27002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중심의 품질 보증 모델인데, 자, 이거는 좀 두 가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ISO 9126이라는 건데, 소프트웨어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을 기술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품질 특성으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이식성 뭐 이런 것까지 그 특성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최종 제품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6가지 품질 특성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품질 특성 6가지에는 각각 또 하부 그 부 특성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기능성, 신뢰성 이거를 직접 어떤 평가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하부의 기능성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기능으로서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품질 특성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있고 요거는 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업체 가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써놓더라고요. 보면 제안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써놔요. 이런 거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인증을 업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죠. 뭐 주먹구구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프로세스라든가 품질 단계를 품질 보증과 관련된 것들을 항목을 준수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 연속해서 하나가 또 14598인데 개발 중이거나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품질 평가 체계예요. 자, 여기서는 품질 모델을 제시했는데 뒤에 거는 품질 평가 체계. 조금 다르죠. 품질 평가 체계예요. 근데 이게 왜 품질 보증하는데 왜 이게 2개나 있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2개 이렇게 병행해서 갖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거를 분리된 거를 합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퀄리티 요구사항과 평가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 자,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표준과 평가 기준이 통합돼야 된다는 그 주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체하는 걸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자, 품질 보증과 정보 시스템 감사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왜 정보 시스템 감사 얘기 나오는데 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뭐 이런 게 나오느냐? 관계가 좀 있죠. 주로 개발 유지 보수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심이 있어요. 이 품질 보증 활동은. 자, 정보 시스템 감사는 정보 시스템 감사에 뭔가 목표 이런 게 있죠. 효과성, 효율성, 보안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용자 요구 사항에 관심이 가 있느냐, 경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품질 보증 분야의 체계적인 기법 기술이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 분야에
경영자 관점과 믹스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있어서 품질 보증 같은 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 감사와 관련해서 경영자 관점의 어떤 기술과 결합해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품질 관리도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컨트롤이라는 어떤 감사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품질 보증 통제 목적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들인데, 기본적인 통제에는 품질 관리 부서의 적절한 위상 정립, 품질 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 품질 기준 준수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경영자 보고, 자, 이런 기본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참고로 좀 보기 바랍니다. 혹시 품질 통제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 있나요? 품질 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없나요? 자, 품질 보증은 프로세스 중심이냐, 최종 제품 중심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뭐 ISO 9000이 어떻고, 뭐 27000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프로세스 품질 평가 방법이구나, 뭐 이 정도 기억을 좀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 스파이스라든가 CMM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를 좀 바꿔서 지원 도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딱딱한데 우리 앞에서 코빗이라는 거 봤죠? 코빗. 코빗이 어디까지 나와 있다 그랬나요? 버전이 5.0까지 나와 있다 그랬죠. 그 코빗이라는 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좀 봤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자, 이런 정보와 관련 기술을 위한 통제 목표죠. 이 통제 목표를 왜 설정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목적 달성하기 위한 거죠. 비즈니스 목적,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거버넌스와 통제의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진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코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빗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 시스템 감사 그 내용에 보면 코빗에서 제시한 기준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IT 표준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국제적으로 채택된 거버넌스 표준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코빗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좀 장황하고 어려운데,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좀 한번 찬찬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중복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좀 복잡성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자, 코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에 보면 관리라는 게 있죠. 관리. 조직에 보면 최고 경영진, 중간 관리자, 운영 관리자. 자, 매니저를 3단계로 나눠보면 최고 경영진이 있고 운영,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영역 있죠. 일상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코빗이라는 게 중력 관리진은 저기서 좀 이쪽에 가까워요. 최고 경영진에 가깝고 운영 관리진은 여기죠, 여기. 자, 이 사람들한테 활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관리 관점에서는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IT 서비스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죠. 조직 내에 어떤 부서라든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 밖의 고객을 위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리 통제가 적합하다는 보증의 획득을 촉진해요. 자, 이런 관리나 통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이 코빗이라는 거예요. 코빗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따르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관리진은 자, 좀 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험과 통제와 관련된 것을 적절히 균형 잡는 것을 보장하는데 이런 코빗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어떤 그 도구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럼 정보 시스템 감사자의 코빗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 시스템 감사자는 그러면 코빗을 어떤 데 활용할 수 있느냐? 감사자는 통제 활동을 하는데 통제의 그 정확성 평가라든지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적합한 검증을 설계하거나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조직마다 있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 상에 적합한 내부 통제는 이제 그 조직 내에 어떤 관리자라든가 경영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언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IS 감사자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코빗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통제와 관련돼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IT 환경 내에 베스트 프랙티스의 연구 기반을 두고서 그 정보 기술 이런 게 동태적으로 계속 변하니까 이런 변화 상황에 계속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유지 보수 같은 게 그 필요한데 여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빗이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이 영향을 이 코빗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무관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부분에 어떤 국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일부 표준하고 이렇게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체적인 표준화하고 이 맞춰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빗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국지적인 표준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코빗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메인과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메인은 보니까 크게 나눠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도메인 영역을 4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밑에 보면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지금 생략했는데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 2007년에 발표한 4.1 기준으로 아직 5.0은 좀 손질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논하진 않는데 4.1 기준에 의하면 자, 요 부분이 좀 딱딱한데 영역이 계획과 조직화 도메인이 있고 도입과 실행, 전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영이라고도 하는데 운영과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들 다 합치면 34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34개 프로세스를 다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이 프로세스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프로세스들 34개 프로세스가 어떤 데 들어가 있을까요? 이 챕터에 이 프로세스들이 코빗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감사자가 자기 멋대로 그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코빗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내용을 알고서 이제 그 감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프로세스는 통제 요구 사항이라든가 기본적 통제 구조, 측정 기준을 확인하는 다양한 통제 목적으로 추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측정 기준은 기업 거버넌스를 성취하는 견지에서 기업 거버넌스를 왜 하나요? 기업 거버넌스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성취하는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코빗의 측정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측정 매트릭스가 주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성숙도 모델 뭔가요, 이거? 성숙도 모델이 뭐가 있었죠? CMM 뭐 이런 거 있었죠. Capability Maturity 모델. 성숙도 모델이죠, 이게. 자,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 코빗이 반영해 놓은 거예요. 거기 존재하지 않느니 이게 그 CMM의 첫 번째 단계에서 뭐였죠? 수행 단계였죠, 수행 단계. 수행 단계는 프로세스가 없다 그랬죠.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6단계로 돼 있는데 최적화된 거 그 성숙도 모델이라든가 거기 보니까 뭔가요? 최적화 있었죠. 최적화는 뭔가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잘 정립되어 있고 그게 고여있지 않고 어떤 건가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 최적화된. 자, 이거는 앞에 있던 CM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코빗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국제적인 표준이라든가 국가별 표준에서 적합한 것들을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CMM하고 상당히 흡사한 구조로 돼 있죠. 초기 단계, 최적화 단계. 아니면 스파이스 보면 초기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수행 단계다. 내용 부분은 비슷해요, 거의. 왜냐하면 그런 데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관리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고 단계가 아니라 5번째 단계죠. 최고 단계는 최적화된 단계. 우리 품질 보증에 나왔던 그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왜냐하면 그게 어떤 측정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더니만 예를 들어 그 삼성전자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그 것들과 관계돼서 회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뭐 2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2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IT 통제는 어떻다고 했나요?
1차적으로 IT 통제를 누가 하나요? 1차적인 통제는 IT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IT 기능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거는 IT와 관련해서 통제 항목들이 있겠죠. 그거 일단 IT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코빗 내에서 커버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코빗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측정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일반적인 IT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2011년에 이사카 통제감사협회에서 5.0 버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4개 도메인은 그대로 있어요. 도메인이 그대로 있는데 5.0에서는 뭔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여기 보면 A가 뭔가 A. 굵게 써놓은 게 추가된 영역이에요. 용어를 좀 바꾸면서 얼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얼라인은 뭘까요? 뭐하고 얼라인 시킨다는 걸까요? 정렬, 계획과 조직화. 계획과 조직화는 앞에 있었던 건데 이 정렬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하고 얼라인먼트 한다는 건가요? 각 프로세스들을. 이건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아니면 기업 목표와 어떤 정렬시킨다 뭐 이런 거에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얼라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PO라고 약으로 썼는데 APO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도입과 실행은 이 구축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구축, 도입, 실행. 여러분, 요거는 외우지는 마세요. 요 표를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 외우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운영과 지원은 여기 보니까 여기 운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전달이라고 하는데 딜리버를 운영이라고 했어요. 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면 전달과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도메인이 모니터링과 평가예요. 여기 assess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단어를. 그래서 약간 요거보다가 4.1 도메인보다 약간 보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고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도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지금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코빗 외에 또 IT 거버넌스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IT 거버넌스 협회는 IT 거버넌스 인스티튜트 협회의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인 사항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코빗만 아니라 그 IT 거버넌스 협회니까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IT 감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참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러면 표준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내부 통제 표준으로 코소라는 게 있습니다. 코소. 자, 요거는 제가 이거 오타를 넣었는데 하나요, 하나.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인데 후원 조직 협회인데, 자, 이게 원래 5개 기관이 같이 이렇게 후원하는 데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코소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1992년에 제시가 됐고 최근에 작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시스템통제감사협회 이사카 사이트에 가면 이 개정 사항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
정보 시스템 감사든 기업이든 다 목표가 이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하는 거죠. 여기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3가지 기업 목표 범주를 제시하고 있고 5가지 그 정보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3가지 기업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3개. 성과 목표 달성과 상실에 대한 자산의 유지를 포함하는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 운영 경제성, 효율성. 이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재무와 운영 데이터 및 보고들. 머리 아프면 그냥 재무 보고라고 요약하면 돼요. 이건 뭐 굵게 써놓은 게 뭔가요? 이거 굵게 써놓은 게 뭐죠? 굵은 글씨로 있죠. 운영이죠. 운영 보고 법과 규제를 지켜야 되죠. 준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 기업 목표 범주는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이 계속 되는 거. 그 다음에 재무 보고가 정상적으로 어떤 재무 보고라든가 운영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보고되는 거.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코소에서.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이 경영을 지원하게 될 5가지 구성 요소, 여기 말하는 5가지 정보 시스템 관련된 구성 요소예요. 여기 5가지예요. 이 목표를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건전한 통제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건전한 위험 평가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전한 운영 통제 활동을 실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건전한 정보와 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제시가 되고 어떤 조직에서 5가지 구성 요소가 제대로 제시가 되고 활용이 된다. 제시되고 운영 재무보고 준거성, 운영 보고 준거성 이 3가지 목표를 위해 이 5가지 요소가 제시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돼 있다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거나 미흡하다. 그러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좀 위험성이 올라가겠죠. 어떤 위험성인가요? 요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5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그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살펴봤더니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1년 후, 2년 후에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게 되면 요 3가지 목표가 달성이 안 될 가능성,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부 통제를 왜 하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기업 목표 달성이 안 되니까 내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 요소를 구성을 하고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요 3가지가 달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내부 통제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제3의 기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삐걱삐걱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요 코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 주요 목표가 뭐냐? 코소의 주요 목표가 뭐냐? 다양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내부 통제 공통된 정의를 설정하고 있죠. 공통된 정의 뭐 있었나요? 3가지 목표하고 5가지 구성 요소 정의해 놓고 있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부 통제의 공통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써놨지만 3가지 목표와 5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조직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5가지 들여다보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체제가 아니에요. 경영의 수단이에요, 수단. 경영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통제가 추가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운영 활동에, 이 통제라는 게 운영 활동에 가외적으로 추가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우리가 컨트롤이라 그러면 괜히 뭐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코빗하고 코소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이 코소는 내부 통제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코빗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수행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강제하지는 않고 당신들 조직의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되느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코빗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자, 이거는 코빗을 좀 봐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내용도 있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 한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만 잘 돼 있다고 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돼 있더라도 내부에 몇 명이 결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 감아 주게 되면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죠. 내부의 조직원들이 공모를 하거나 뭐 이런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빗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됨에 따라 IT 통제의 역할과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코소는 내부 통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 요소를 기술하고 있죠. 5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준을 제공하고 어떻게 권고하고 있다고요?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죠. 자, 그 코빗과 코소 얘기는 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9장의 내부 통제 개념에 또 나옵니다. 또 일부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품질 보증, 품질 통제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 지원 도구와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일반적 프레임워크로 코빗과 코소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이 2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기타 프레임워크는 조금 남았는데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